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숫자를 보니까 한 2회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4월에 제가 이 전 Q&A를 했었더라고요. 거의 3개월 만에 다시 하는 건데 제가 질문을 보다 보니까 이 시의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 Q&A 빈도를 좀 자주 하고 대신 좀 나눠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시장 상황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미뤄졌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작할 건데요. 4월에 제가 Q&A를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다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어 조던 23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마이클 조던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나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마이클 조던이 유타 재즈하고 마지막 파이널을 할 때 10분이 나와 있는 경기가 있는데 그때 보면 혼자 계속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여러 가지 대사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생각나서 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설명에서 메타와 같이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을 눈여겨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오늘자로 직원 10%를 줄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니다. 정말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보고 시의성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5월 27일에 발간한 하반기 전망 리포트 그리고 그거 나오고 나서 제가 하반기 전망을 낼 때 저희 종목이 사실 테슬라였습니다. 하반기에 좋아하는 종목이. 운이 좋게도 그 이후에 주가가 30% 정도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비용을 줄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동차가 다시 잘 팔리는 건지 AI 때문인지 사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해석하는 거는 저 에어 조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줄일 건데 생각보다 자동차가 조금 잘 팔린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사실 뭐 다음 로보택시는 다음 이벤트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상반기에 재고를 늘리고 서비스가 좋아서 돈을 더 벌게 됐고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인 애플의 아이폰이나 테슬라의 자동차를 사기 시작한 거죠. 애플도 벌써 신고가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에 돈 번 사람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테슬라 주가가 오른 상태인데 테슬라가 메타랑 다른 점은 메타는 벌써 MAU, DAU 막 30억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사용자를 더 넓히고 이럴 필요는 많이 없는 거죠. 물론 AI라고는 새로운 영역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줄이는 게 즉각적으로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아직은 로보택시도 해야 되고 충전소도 늘려야 되고 저가 모델, 모델2도 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줄이는 게 이익 급증이 나는 회사는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메타는 사람을 줄임으로써 주가가 6배 올랐거든요. 테슬라는 사람을 줄인다고 6배 오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번 달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나 애플은 여전히 좋고 대선 전까지 주가가 좋고 뭐 나스닥 얘기를 드렸었지만 요번 달 한 달 정도는 조금 만약에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으면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테슬라는 지금도 뭐 너무 좋은 회사인데 내가 비중이 너무 많고 현금이 별로 없으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연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지수 추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기금 수익률이 13% 정도이고 S&P 지수는 24%인데 그냥 지수 추종을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하락장의 방어율도 높지만 평균 수익률만 보면 지수 추종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은 거는 지수 추종을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죽게 되면 내 유산을 뭐 기부하는 건 당연히 기부하는 건데 운용하는 방식은 90%의 돈을 그냥 S&P 500, ETF나 뭐 이런 지수 추종하는 상품에 넣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 가지 전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수를 이기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연기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연평균으로는 미국이 10% 이상 오르지만 하락할 때는 무섭게 빠집니다. 올해 정말 강세장인 것 같고 작년도 강세장인 것 같지만
작년 한 해만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게 2번이나 있었고요. 올해도 4월 달에 나스닥이 장중 고점 저점 기준으로 9%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맞죠? 97불에서 75불까지 딱 한 달 만에 빠졌습니다. 4월 달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연기금을 돈을 계속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돈을 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을 줘야 되는 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이 빠져 있으면 빠졌을 때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다.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일방적인 지수 추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뜬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이 상당히 길어서 이걸 다 제가 읽지는 않을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말하면 MBS를 줄이지 않고 국채만 줄이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두 번째 질문을 장단기 관련된 그 연준의 자산이 단기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요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이 매우 수준이 높고 저도 이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MBS는 일반 국채랑 다르게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왜 옵션이 붙어 있냐면 이거는 MBS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를 해서 만든 채권이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리픽싱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5%의 담보대출을 빌렸는데 빌린 사람이 불리해지면 고정금리를 가지만 유리해지면 그 채권을 그 대출을 캔슬하고 금리가 낮은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개인들의 특권이잖아요. 우리도 뭐 수수료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5%에서 얼마로 옮길 때 MBS를 예를 들어 5% 기준으로 내가 4% 채권 금리를 주기로 MBS를 찍었는데 이 MBS의 언더라잉 에셋의 채권 담보대출 금리 자체가 떨어지면은 MBS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MBS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이거 바꿔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이 붙어 있는데 원래는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옵션이 발동이 돼서 MBS를 상환하겠다는 요청이 많아지고 그럼 MBS를 갚으면서 MBS를 줄여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니면 생큐티를 하려면 그냥 가지고 있는 MBS를 만기와 무관하게 시장에다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시장에 너무나 큰 충격을 줄 거기 때문에 연준은 MBS QT는 상환이 돌아오는 거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QT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이 실행되는 규모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QT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MBS QT 규모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MBS는 생으로 시장에 때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상환 규모만 내가 MBS를 줄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때도 MBS는 내버려 두고 연준이 조절하기가 쉽고 시장에서 이 규모를 조금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편한 국채만 기존의 QT 규모보다 좀 더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장단기채에 대한 부분도 많이 걱정하십니다. 원래 단기채 비중이 뭐 얼마나 있었고 장기채 비중이 어떻게 됐었는데 이제는 단기채 비중이 너무 적어졌고 왜냐하면 장기채를 많이 사주니까 장기채 비중이 늘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를 많이 사주는 과정에서 사준다는 얘기는 수요가 있는 거니까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고 단기채는 옛날에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갖고 있으니까 수요가 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는 오르고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는 2년물이 높고 10년물이 낮잖아요. 이거를 정상화,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해도 짧은 게 금리가 낮고 긴 게 기니까 이걸 보통은 정상화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를 낮추고 장기 금리를 올리는 일드 커브를 다시 스티프닝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갖고 있는 장기채를 팔고 단기채를 사야 되니까 여기 써주신 것처럼 뭐 테이퍼 텐드럽, 그럼 장기채 시장에 풀리니까 금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은 일단 10월 대선 전까지는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거죠. 작년 SVB 사태 때 정말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사태를 맞췄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태를 맞췄지만 주가를 틀린 이유는 연준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연준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어떤 나라에서 은행이 망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위축되고 뭐 주식이 빠지고 해야 되는데 연준이 그냥
QT하는 와중에도 그냥 바로 개입해서 개인들의 예금을 보존해 주기로 하면서 백악관에서 그냥 일이 바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장 논리로만 보면. 근데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이런 곳이 아니라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 바로 조절하겠죠. 대선 전에 큰 이슈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선 전까지는 이런 일이 분명히 논리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은 주가 조정 항상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5% 조정은 지난 100년 동안 200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조정은 아무 때나 발생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연준에서 개입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단기채를 이거를 원칙적으로 장기채를 줄이고 단기채를 늘려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뜬뜬님이 질문 하나 또 주셨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중국이 정말 디레버리징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모양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양책을 전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줄지 않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이제 월드뱅크나 이런 곳에서 각종 지역의 정부 부채 비율, 뭐 기업 부채 비율, 가계 부채 비율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코로나 때를 정점으로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중국은 이미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부동산으로만 가지 않도록 철저히 막고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으로 못 가게 하니까 원래 중국 정부가 원한 거는 이 돈이 소비로도 가고 주식으로도 가고 뭐 이런 식의 좋은 투자로 가길 원하는데 중국의 지금 금리가 어떠냐면 2.2%까지 10년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중국 정부 쪽에서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에 개입이라 하면 QE를 저희가 다시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불안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채권 사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중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채권 금리 하단을 우리가 막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어느 정도 금리에서 채권을 사면 더 이상 금리가 안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중국 국채 쪽으로만 너무 돈이 몰리고 돈이 안 도니까 어디 이하로 채권 금리를 못 떨어지게 해서 채권의 매력을 떨어뜨린 거죠.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가 안 떨어지면 매매 차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을 부양하지 않고 경제를 띄우려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말할 때 모든 정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안정적인 상승을 말합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나요? 없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집니다. 마찬가지인 게 중국도 부동산이 워낙 중요한 경제의 이 한 포션인데 이 한 포션을 자극하지 않고 나머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다 풀었냐?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가 있고 분위기를 무겁게 하니까 제일 안전한 중국 국채나 사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돈이 안 돌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한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부양이 없어서 그런 거고 사실은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위안화 환율도 올라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달러보다 비율로만 보면 위안화가 더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성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선 이후에 오히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식시장은 매크로적으로 다시 충격을 받고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토론회에서 압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10년물 금리가 4.5% 근처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니 이거를 만회하려면 뭐 채권을 찍던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다시 또 금리가 올라야 된다는 걱정을 하시는 거고 저는 뭐 이거 금리 오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은 맞기 때문에 이건 걱정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은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둘 다 재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눌러왔던
여러 가지 주식에 부담을 주는 불안전한 모습들, 변동성이 대선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선 이후의 변동성은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급락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걸 내가 만약에 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대선 이후에 이런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뜬뜬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많이 주시면 저 너무 좋고 이걸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이 기셔가지고 이것도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의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질문이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장기적으로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중국의 위안화, 제가 방금 Q&A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더 많이 풀렸어요. 우리가 돈을 풀린 양을 볼 때 절대 금액으로 자꾸 언론에 나온단 말이죠. 뭐 미국이 돈을 얼마 달러 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미국의 경제 규모는 2위인 중국보다도 훨씬 커요. 중국, 한국, 일본 합친 것보다도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풀린 통화를 절대 금액으로 말하면 무조건 미국 1등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기존에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가 늘었다. 또는 GDP 대비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어요. M2 비율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M2 비율, 요 비율로 계산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은 유동성을 오히려 한중일이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가긴 어렵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엔화가 160엔까지 왔고 달러 위안도 7.3, 원화도 거의 1,400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게 전고점을 넘어서는 정도의 추가적인 약세가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고 중국도 아직 안 했고 일본은 심리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원화의 고점이 1,440원이었더라고요. 지금 1,390원인데 원화가 1,400원을 넘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원화 약세의 속도는 약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내년에 뭐 1,200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일간 수출 증가율의 정점이 한 9월 정도로 제가 기저 갖고 계산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원화가 만약에 잘 강세를 가주면 오히려 그때 되면은 혹시나 원화가 1,350원 밑으로 가주면 그때는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산 배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자산 배분에 관련된 질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독자님하고 이 자영 킴님께서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편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금 대신 넣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어느 포지션에 넣어야 되는 거냐를 물어보셨더라고요. 이 두 질문을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그리고 이 이더리움까지 두 개는 ETF라고 하는 이 자산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에서 제도권에 넣어줬다. 그럼 이 두 자산은 이제 어느 정도 공식적인 대체 자산이 됐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건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는 하반기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나 대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저희 김유민 연구원이 좋게 보고 있는 건 여전하고요. 근데 이거를 자산 배분 관점에서 가져가시지는 말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하고 비트코인은 역할이 저는 아직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달러로 바꿔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금은 어쨌든 명확히 금하고 달러가 똑같이 기축 관련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을 편입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에서는 비트코인을 금 대신 쓰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전체 자산에서 여유자금이라고 판단되는 예를 들어 뭐 주식, 채권, 금 이거는 금융자산에 이렇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부동산 얼마, 금융자산 얼마, 다른 이런 관점의 나머지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되면 비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도 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금융 자산의 카테고리에 넣어갖고 관리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비트코인은 개수, 그러니까 부동산도 우리가 금액을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 부동산은 뭐 내가 살 집 또는 살 집에 뭐 내가 상가 이런 식으로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비트코인도 뭐 0.1개, 뭐 0.5개 개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치되는 자산이다라고 따로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질문을 제가 요 자산 배분 관련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주가 및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지속됐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자주 없는데 2022년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오래될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22년에도 1년 만에 끝났습니다. 왜? 23년에도 채권 가격은 빠졌지만 23년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빠지는 일은 역사적으로 보면 길어도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채권 비중이 더 많아서 채권이 계속 하락하는 것 때문에 채권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주식에 예를 들어 6대 4를 하고 있는데 채권하고 주식이 둘 다 빠지면 예를 들어 비중이 둘 다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채권은 뭐 좀 빠졌지만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올랐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6대 4라고 하는 채권 주식 비율을 끝까지 지킬 거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 반, 2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만약에 내가 이 6대 4라고 하는 전통적인 채권 주식 비율을 지키시기로 하면 그거에 맞게 계속 비율을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조절하시는 게 적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Q&A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이걸로 마치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Q&A 중에서도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